공공승노조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실장 공성식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부 정책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경제, 공공, 노동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5월 10일 날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발표했던 7개 이슈 페이퍼를 요약 정리하고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완한 내용입니다. 원문은 여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당선 이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취임 이전에는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는 것 했다면 취임 이후에는 장관 인선을 거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6월 16일 날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고 앞으로 각 부처별로 하나하나씩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 경제정책 방향까지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유만 35번을 외쳤다고 하죠.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에서 온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유 참 좋은 말인데 이 자유가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만인을 위한, 만인의 자유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이 자유는 만인의 자유,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기업의 자유, 자본을 위한 자유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 재벌주도 성장, 작은 정부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정책의 키워드입니다. 시장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고 또 기업이, 재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자연스럽게 분배도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정부는 바로 그것을 지원하는 시장과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회귀입니다. 이 정책은 사실은 해보니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게 다 밝혀진 실패한 정책이죠. 그리고 많은 국제기구들도 또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이 정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혹은 바뀌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만은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6월 16일 날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이러한 기조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기업들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재벌체제를 더 강화시키고 미래 먹거리마저도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 노동, 연금, 교육, 서비스를 강력하게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복지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복지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구조개혁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 사실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정치적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사실은 낮은 수준입니다. 50% 내외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대중을 좀 현혹시키고 또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핵심 지지 기반인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들을 구사를 하겠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이 공공부문이나 노동에 대한 개혁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정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정부의 재정정책이 완벽한 긴축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질 수 있는 부채, 적재 수준을 아예 법으로 정해서 그것을 못 받겠다고 하고 있고 그 수준이 현재의 국제적인 수준과는 한참 낮은 부채 비율과 적자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있는 나라로 국제기구도 인정을 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는 오히려 정부가 적절한 곳에 돈을 풀어서 물가가 폭등하고 또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서민들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은 하지 않고 돈을 옥죄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빚을 안 질다 보니까 결국은 쓰는 돈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재량 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적이고 경직적인 인건비에 해당되는 지출까지도 강력하게 지출을 줄이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편성되는 정부 예산부터 이것이 강력하게 반영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민자를 끌어당겨서 사업을 하고 막대한 또 세금을 우리 민간 자본에게
지불을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지 지출의 축소,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의 축소 등도 예상이 되고,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인력 확충이라든가 노동 조건 개선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민자 투자의 활성화는 우회적인 민영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기업 부동산은 어떠냐? 기업에 대한 완벽한 줄푸세 정책으로 사실 돌아섰습니다. 기업 규제를 완전하게 줄이고 또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의 상속세를 인하를 해서 재벌들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재벌 경영을 손쉽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재벌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정거래라든가 경제민주화, 안전에 대한 필요한 규제마저도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힘들게 만들었던 그 법을 시행령을 개약해서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시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심각한데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진짜 부동산 해결이 필요한 우리와 같은 집이 없는 사람 혹은 정말 집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를 완화하고 또 임대차 보호법을 개혁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주식시장에서의 큰 손들의 주가 양도세를 또 완화시키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폐지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성에 대한 안전 이런 규제는 해체를 하고 기업의 소유권은 강화를 하고 재벌 체제는 더욱더 안정화시키고 자산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투기와 거품은 키우겠다는 이런 정책들입니다. 상당히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불평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정책들이죠. 지금 또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물가입니다. 2022년 5월만 해도 물가가 거의 6% 가까이지 몰랐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교통, 식료품, 외식 이런 물가는 더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의 정부 대책은 뭐냐? 사실은 정말 이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결국 저소득층, 노동자들일 텐데 여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죠. 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빚을 지면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신 것처럼 재정에 힘입어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1차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경제부총리가 경제 단체들을 불러다가 임금 인상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임금이 따라 올라야 되고 임금이 안 오르면 살 길이 없고 또 사실상 임금은 후퇴하게 되는 상황인데 임금을 억제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 물가의 피해를 모두 노동자에게 돌리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아니죠. 최저임금도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기업에게는 감세를 하고 자산가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물가 인상의 기본적인 요인이 해외의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가 공급망의 병목이라든가 한 일국에서 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물가의 인상은 결국은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물가 대책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 물가로 인해서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을 더 지원해 주는 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책으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 개혁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한 정치적인 기반들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그나마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전 정부가 어쨌든 말로는 공공부문을 키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반격의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과 기능의 조정입니다. 아직 인력을 감축시킨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인력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인력을 자율적으로 감축한 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력 조정의 밑밥을 좀 까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 조정입니다.
공공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다 테스트를 해서 시장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있는지, 민간과 경쟁하고 있다면 그 민간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민간으로 넘기고 외주화시키고 민영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조정을 통한 민영화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때 아주 정권이 잘 활용했던 정책인데요. 왜냐하면 기능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라든가 이런 복잡한 논의를 거칠 것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죠.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게 기존의 공기업들의 지분을 주식을 상장해서 민간에 매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력시장을 개방한다든가 가스의 민간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다 이런 기능 조정이라는 형식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시 되풀이된다면 우회적인 민영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빚이 늘거나 수익성이 나지 않는 적자를 보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착한 적자, 착한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재정을 건전화시킨다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알짜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출자 회사를 아예 민간으로 넘겨버린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고 있는 일을 외주화시키고 또 외주화되어 있는 하청 기업을 옥죄는 쥐어짜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재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위험한 기관을 선정해서 아마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 몇 개 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된 이 부채와 적자, 이 재정의 문제로 시작된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은 이후에 아마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때 방만경영 정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지가 너무 많다, 복지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방만경영 정상화의 시작이 바로 부채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복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부채나 이 적자 문제가 공공기관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임금을 받고 복지를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서 이 부채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조건의 후퇴의 명분으로 삼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유사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공공기관 정책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직무성과급 추진입니다. 물론 이 직무성과급은 문재인 정부 때도 조금씩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직무성과급 모델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영평가를 통해서 압박을 해왔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한 120개 정도에 한 20개 정도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실질적인 무늬만 직무급이 아니라 정말 직무에 따른 차등도 심하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 직종, 직급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직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직무급 도입과 함께 이 직무와 성과의 연계도 키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무급은 경총이나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요구를 할 때 단순하게 직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는 결국은 이 성과에 대한 평가, 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 왔던 임금체 개편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좀 더 노골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기관 중에 직무급을 고도화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영평가 3점 수준에서 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박근혜 때 했던 것처럼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 더 나아가서는 페널티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이 직군, 직급, 직종별로 임금체 개편을 합의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금체 개편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근기법상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기업에서 한 사업장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고위직급에 도입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특정한 직급, 특정한 직군, 직종을 쪼개서 이것만 동의를 받으면 이 해당 부문부터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해석으로 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법 개정은 필요시 병행한다, 이런 표현으로 마치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두는 이런 문구도 들어가 있죠. 결국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행정 지침을 내린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뭐 판례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마치 현장에서 직군별로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 갈라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임금체 개편과 함께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의 계약이죠. 물론 인상 수준에 있어서는 아주 억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문재인 때 많이 올랐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박근혜 때는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내보면 후반기에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평균 한 7% 정도, 그리고 최저임금 물가 인상이나 경제 성장을 비교했을 때도 한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더 올리는 인상들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저소득,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활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거꾸로 되돌려서 이명박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명박 때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5% 됐는데요. 많아 보이지만 이때 물가가 한 3%쯤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한 3%쯤 성장했죠. 이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최저임금의 수준은 후퇴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 혹은 더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할 걸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도입한다거나 지역별로 차등 도입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혁도 끊임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도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는 업종별 차등은 안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리고 뭐 법 개정안을 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내년도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최저임금 제도가 계약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비정규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비정규 정책은 이야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정책에서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과제에 비정규직에 정말 B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정규직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이 비정규직 천국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방치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는 좋았지만 실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사실은 이것을 더욱 보완해서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여기 연관되어 있는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들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벌써부터 여러 우리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아직 논의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논의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인력 조정, 기능 조정과 함께 여기에 대한 고용 불안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처우 개선이나 차별차폐 문제 심각한데 이런 것들이 다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죠.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던 공무직위원회도 사실상 상당히 공전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노동시간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또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 노동시간을 유연화시켜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때에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장 근로 시간을 유연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서 이제는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쌓아두었다가 휴가로 주는 방식으로, 결국은 이 초과 근로 수당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연장 근로 시간을 현재는 주 12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월 단위 혹은 뭐 더 몇 개월 단위로 늘려서 이 기간 내에서는 어떤 때는 연장 근로를 엄청나게 시키고 어떤 때는 안 시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특정 주에 몰려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뿐만이 아니라 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기준 노동시간마저도 손을 대려고 하죠. 물론 지금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더욱더 확대를 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스타트업이나 전문직에 대해서는 이 모든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직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아마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실 텐데 이런 전문직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연장 근로시간, 뭐 일일 노동시간뿐만이 아니라 휴일, 뭐 휴게까지도 이 모든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을 예외로 두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현재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는커녕 유지를 하고 노동을 훨씬 더 불규칙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때, 필요한 때 일을 더 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죠. 이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을 약화시키고 시간에 대한 자신의 결정권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소득도 따라서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는 가능한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하면서 법 개정을 같이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노사 자율 그리고 법과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국토부, 정부가 이 교섭의 당사자이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체이탈을 화법으로 노사 자율을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찾아서 이걸 엄벌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협박만 했었죠.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앞으로 모든 여러 가지 노사 파업이나 현안이 있을 때 유사한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이 노사관계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하겠다 혹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도인 것이죠. 더군다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정책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거나 부문대표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이 그것인데요. 현재 노사협의회는 법상 과반 노조가 있으면 과반 노조가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무조건 투표를 통해서 직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사용자가 여러 비조합원, 관리자 등등을 좀 활용해서 이 노사협의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노사협의회 자체를 장악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이죠. 삼성은 아시다시피 무노조 경영을 오랫동안 하다가 노동자들이 정말 힘들게 투쟁을 해서 노조를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니까 교섭을 회피합니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에 대한 모든 문제를 노사협의회로 가져와서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사협의회에는 노동조합도 있지만 비노조원도 들어오고 또 여러 사용자의 휘하에 있는 어용노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사협의회를 활용해서 노동조합의 민주노조의 임금 교섭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삼성식 노사 관리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체계뿐만이 아니라 노동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 대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사업장의 대표가 아니라 부문별로 직종, 직급 또 쪽에서 그 대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종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공공기관, 노동정책 이 모두가 사실은 시장주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황에서 좀 확인이 됐죠. 110대 국정과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경제정책 방향을 뒤져봤을 때 시장주의, 재벌, 특혜 그리고 규제 완화, 작은 정부가 핵심적인 기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재부죠. 기재부의 관료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전 정부부터 이러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 기재부 관료들이 이제는 전체 정부의 요직을 다 장악하고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연히 이 시장주의 작은 정부의 기결은 민영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민간으로 넘기고 또 지분을 민간에 매각을 하고 이 투자를 민간 중심으로 받아서 여기에다가 또 막대한 또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민영화의 전 단계로 활용을 하고 또 시장을 자유화시키고 규제를 풀어서 민간들이 여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소유, 생산,
재원, 시장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의 전면적인 민영화를 사실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영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영화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민영화이죠. 위장된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셈이고, 뭐 거리낌 없이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민영화를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영화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력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는 임금계약, 장시간 노동, 노조 파괴,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외면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아마 조기에 추진할 거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상 공공부문을 샌드백 삼아서 이것을 중심으로 전국을 주도권을 확보해 가려고 하는 구조조정, 그리고 직무중심 성과급 체계, 재정 압박, 이런 것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복지 등 민생은 악화가 될 것이고요. 안 그래도 심각한 불평등, 자산, 소득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시장 권력, 자본의 권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지속 불가능한 이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 이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 위기와 같은 해결이 필요한,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후에 대한 대응이 늦춰지고 기후에 오히려 정의가 더 악화되는, 기후 부정의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동자 민중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막아야겠죠. 오늘은 경제, 공공, 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회 서비스, 연금, 사회보험 이런 분야에서도 심각한 민영화 정책, 그리고 노동 조건의 후퇴,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정책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